한 여자가 있었습니다. 그녀는 다갈색 머리에 좀 건강미 있는 체구, 그리고 웃을 때면 입을 하도 크게 열어서 입 안으로 목구멍이 다 보일 정도로 호탕하게 웃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밝은색 원피스를 즐겨 입었고, 옷을 다릴 때면 항상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좋은 냄새가 풍기는 그런 향수도 뿌리는, 또 성격적으로 보면 리더십도 강하고 좀 여장군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. 이런 그녀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먹고 치매에 걸려서 거동도 좀 불편해지고 평생에 걸쳐 알고 있었던 이름들을 잊고요. 딸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. 그녀의 정신은 어린아이가 되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요구에는 항상 또 다른 요구가 뒤따르고요. 그렇게 항상 불만족해하면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.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한여자라는 책인데요. 이 앞서 제가 설명한 그녀의 딸이 그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녀의 죽음을 이해하고자 엮어낸 책입니다. 작가는 이 책 자체를 소설도 무엇도 아닌 문화나 역사 사이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. 그도 그럴 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책이라는 느낌보다는 인물의 삶을 문장이나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엮어낸 개인 수첩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시대적인 배경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게 공통점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엄마를 쓴 책이라 그런 건지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책이었어요. 일단 그 책을 이야기해 볼게요. 앞으로 제가 말하는 그녀는 이 책의 주인공,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작가의 엄마입니다. 그녀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1960년대 초에 태어납니다.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고요. 워낙 시대가 가난했던 시기여서 생활 속의 가난을 극복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어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우유에 뜬 막이나 굳은 빵 같은 걸 버리지 않고 케이크를 만든다거나 아침에 세수한 물을 버리지 않고 그날 종일 손 씻는 데 사용한다던가 뭐 프라이팬을 사용하고 남은 그 열기로 과일 뭐 이런 걸 말린다던가 영화나 다큐 뭐 이런 데서 볼 법한 우리나라의 가난했던 그 시절의 풍경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달라도 가난한 시절에는 좀 그 분위기가 참 비슷한가 봐요. 이런 시기에 또 엄마들이 참 강해져요. 뭐 살림살이를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해나가는 건 물론이고 집안일을 다 엄마가 도맡아 하잖아요. 집안일이라는 게 사실 힘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뭐 지금보다 더 했겠죠. 그때는 빨래도 손으로 하고 모든 걸 다 손으로 직접 했을 때니까 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 이 여자가 온 집안의 것을 다 혼자 스스로 해야 했잖아요. 집안일만 한 것도 아닌 게 저희 할머니 얘기만 들어도 떡도 만들어서 팔러 나가고 그냥 경제적인 것도 같이 여자가 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때 엄마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, 또 이렇게 가난한 시절이면 교육이 되게 사치잖아요. 형제자매들이 많은 시절이니까 뭐 조금 더 똑똑해 보인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애한테 밀어주고 나머지는 일찍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.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가. 그녀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. 때마침 그 시절 산업화가 막 일어날 때여서 동네에 한 공장이 들어서는데요. 그녀의 형제 자매 모두가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. 동네 자체가 좀 가난한 동네이고 가난한 시절이고 그런 동네에서 피할 수 없는 게,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. 이때는 솔직히 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가 있지도 않았고 저 멀리 사는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꿈을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.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내 세상의 전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하고, 일을 끝나면 술을 먹고 일을 안 하는 휴일에도 술을 먹고, 이 책의 주인공은 달랐어요. 정신을 더 바짝 차렸고
이 나머지 형제들이 술 먹고 유흥을 즐기고 이러는 동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녀의 삶에서 방향을 살짝 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. 7살 더 나이가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. 술을 일단 하지 않았고요. 좀 가정적이고 일도 되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또 성격도 좀 유쾌한 면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즐거웠고, 이 저자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간히 한 번씩 등장할 때 보면은 좀 유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하나 예를 들자면 여자가 나이 들고 폐경 오고 그러고 나면 좀 호르몬 자체가 남성화처럼 변화해서 막 수염도 나고 포악해지기도 하고 시력도 되게 나빠지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거를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부부니까 이미 늙은 당신을 점차 아내가 따라오는 걸 보고 되게 통쾌했다고 해요. 아무튼 그들은 라발레라는 좀 너무너무 못 사는 그런 동네에서 카페 겸 식료품점을 차리게 돼요.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장이 됐는데 사실 이 돈벌이 자체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. 하지만 이제 이 책임감이라는 직책이라는 게 생겼잖아요. 사장이라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할 때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한마디라도 말을 더 붙인다던가, 그리고 또 그때 시기가 전시였거든요. 그러니까 전쟁 중인 때였는데 손님으로 군인도 되게 많이 오고 또 막 패싸움도 많고 그랬다고 해요. 근데 이 전시라는 게 제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약간 성수기 같은, 평소 같았으면 우리 동네에 없을 법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내 물건도 사주고, 그래서 이 전시 때는 조금 더 괜찮았다고 해요. 전후 상황은 더 암울했다고 합니다. 이벤트성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들이 다 사라지고 공허함과 또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걸 복구하고, 공기도 되게 나빠져서 어린 딸을 키우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동네를 옮겨서 전에 살던 곳으로 가요. 이브토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카페 겸 식료품점을 운영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삶이 나아지는데요. 본격적으로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뭐 운영은 물론이고 세무적인 일처리, 뭐 사입, 뭐 이런 걸 모두 그녀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. 본인이 사장이니까 그거에 걸맞는 품위나 이런 걸 지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해요.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래 본인을 좀 뒤로 하고 어떤 가면을 쓰고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갖고 사는 건데 모든 사람이 아마 두 얼굴을 갖고 살 거예요. 이 가게라는 게 거의 24시간 열잖아요. 그만큼 오랜 시간을 가면을 쓰고 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. 지치고 피곤한 본인의 실제 얼굴은 아마 가족에게만 많이 보였을 거고요. 특히 이 책을 쓴 딸에게 좀 많이 보였다고 해요. 고함치는 그런 큰 소리도 많이 내고 때리기도 하고요. 욕도 많이 하고, 근데 또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엄마로. 지금까지 설명한 그녀를 보면 약간 한 스텝 더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책도 되게 많이 읽었나 봐요. 딸이랑 책도 같이 많이 읽고, 딸도 시도 엄마한테 읊어주기도 하고, 그런 또 좋은 기억도 굉장히 많은 모녀지간이었습니다. 청소년이 된 딸은 서로 적이 되고 맙니다. 부모와 자식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세대 자체가 다르잖아요. 뭐 지금이야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, 유튜브로 찾아서 볼 수도 있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일단 알고 가는데, 그 시절의 엄마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. 엄마도 딸도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어요. 그냥 쟤는 왜 저러나,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, 이렇게만 됐던 거죠. 특히나 그녀는 이제 좀 동네 자체가 험한 동네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 이 딸이 잘하는 걸 조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자로서 잘하는 거. 성적인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되게 악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딸이 처음 생리가 터졌을 때 엄마한테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안해했고, 심지어 이거를 엄마한테 말을 했을 때 엄마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생리대나 하나
던져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랬으니 이 한창 남자에 대해서 호기심이 왕성하고 남자의 호감을 사려고 이 시기에 딸과 엄마가 얼마나 트러블이 많았겠어요. 사이가 점점 멀어지죠. 딸은 계속 갈망합니다. 독립을.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. 결국 고등학생이 되면서 좀 먼 동네 학교로 가게 되고 집을 나가게 돼요. 그렇게 이제 모녀가 같이 살지 않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같이 살던 사람들이 따로 살게 되면 없었던 친절을 막 서로 베풀거든요. 그렇게 된 거예요, 모녀가. 나중에 딸은 런던으로까지, 그러니까 타국으로 학교를 다니고 세월이 흘러서 이 딸이 신랑감을 데리고 오는데요.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. 딸이 데리고 온 신랑감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란 거를 들었을 때 안도했던 것 같아요. 남들에게 이게 뭐 근로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. 딸은 결혼하고 또 되게 성공한 삶을 살아요.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살고요. 자식도 둘이나 낳고 그렇게 삽니다.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. 그래서 결국 딸이 엄마를 모시고 옵니다. 딸과 모녀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. 같이 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친절은 온데간데 없이 원래의 딸과 엄마의 대화법으로 돌아온 거예요. 손자들을 되게 잘 돌봤다고 해요. 이 동네 저 동네 성당 있는 곳 다 돌아다니면서 뭐 여름에는 애들 호숫가도 데리고 가고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이러면서 손주들을 잘 돌봤다고 해요. 딸이 상류층이 되었잖아요. 그리고 그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 엄마는 또 얼마나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요. 말투도 좀 차분하게 바뀌고 원래 뭐 물건도 툭툭툭 막 이렇게 큰 소리 나게 이렇게 놓았던 사람이 물건도 조심스럽게 놓고 또 그런 성향으로 바뀌는 스스로를 되게 만족해하면서 살았다고 해요. 그렇게 쭉 계속 잘 살다가 남편의 일 때문에 신도시 개발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돼요. 신도시 처음 초반에 살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차가 없으면 어디를 이동할 수가 없는 운전도 못하는 할머니가 거기에 사는 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뭐 스타킹 하나 사려고 해도 딸한테 부탁해서 나가서 사야 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 하나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. 근데 그런 곳에 살기엔 너무 건강하고 젊은 할머니였던 거예요. 딸이 봤을 때도 우리 엄마랑 거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거야. 좀 새장 속에 갇힌 새 같고 거기에 살기엔 너무 이른 거야. 이 할머니한테는. 그래서 좀 자주 이 딸의 집을 놀러 가서 뭐 보름씩 같이 지내고 오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.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. 보통의 할머니라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아주 건장한 체격 덕분에 살아남고 회복을 하게 됩니다.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좀 나이를 먹었을 때 큰 충격이 한번 이렇게 오면 그게 치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교통사고가 난 뒤에 회복은 잘 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좀 치매,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 같은 게 그녀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예를 들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조금씩 빨라지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잠드는 거예요. 평소에 잘 보지도 않던 TV를 무의미하게 그냥 켜놓고 소리도 막 크게 해놓고 또 이제 그 당시 딸이랑 같이 살진 않았고 편지나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점점 사용하는 단어의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 병이 진행 중이었고 요양원에 잠깐 입원을 하게 돼요. 자식들은 엄마가 아플 때 요양원에 이렇게 보낸다는 게 되게 죄스럽잖아요. 그래서 이 딸도 빨리 본인 집으로 모셔와요. 모셔왔을 때는 이미 병의 증세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사물들의 순서나 기능에 대한 지적 능력을 잃은 거예요. 예를 들면 방에 불을 끄려고 하면 전구 아래에 의자를 갖다 대서 전구를 돌려서 빼려고 한다던가 뭐 식사를 할 때 테이블 위에 있는 식기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모른다던가 먹는 것도 잘 안 먹고요. 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가족으로서 이 모습을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.
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. 치매는 정말 이 사람이 험악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더 힘들죠. 나중에는 망상 증세까지 보이면서 혼자서 누군가와 막 계속 대화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. 결국에 상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의사가 병원에 입원하길 권하고요. 입원을 시켜요. 솔직히 거기에 이런 환자가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이 한 사람한테만 신경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. 가족으로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고요. 책에 있었던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엄마를 보러 딸이 왔는데 병실 문을 열었더니 이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 시간에 이제 벌써 일찍 잠에 든 거예요. 잠자리에. 밖에 날씨는 너무 화창한데 병실에서 너무나도 일찍 잠들어 있는 엄마, 원피스로 된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다리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팬티 하나 입지 않고 그냥 병원 환자복만 입고 속에 이 성기가 다 드러나게 그러고 그냥 자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.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. 그녀를 다시 만날 때마다 매번 전보다 덜 인간다운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고뇌. 여러 번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가 그녀만을 돌보고 싶다는 급작스러운 욕망, 그리고 곧 그럴 능력이 내게 없다는 깨달음. 사람들이 말하듯 나로서는 달리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는 해도 어머니를 그곳에 놔뒀다는 죄책감. 수시로 문병을 가는 딸인지도 모르는 그녀는 그 딸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해요. 그리고 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가면들을 벗게 되는 거예요. 자기의 환경과 걸맞게 굴었던 그 행동들이 모조리 옷을 벗고 원래 그녀, 웃을 때 목구멍이 다 보일 정도로 호탕하게 웃는 그녀, 모든 물건을 쿵쿵 큰 소리를 내면서 내려놓는 그녀로 자연스러운 몸짓들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. 또 이런 문장도 있어요. 나는 그녀를 먹이고 만지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. 나는 그녀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. 그렇게 딸이 어느 날 병실에 개나리를 꽂아 두었던 그날,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했던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이 책의 저자 아니 에르노는 2022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에요. 그녀가 쓰는 책들은 직접 경험한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,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들만으로도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작가인데요. 그래서 이 책, 한 여자라는 이 책 말고도 그녀의 아버지를 다룬 책도 있고 그녀의 삶이나 뭐 어떤 사건들을 다룬 책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. 이 작가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이 문장들이 되게 날 것 같고 굉장히 솔직한 그런 문체들이거든요. 그런 매력이 있어서 다른 책들도 꼭 읽어볼 생각입니다. 여기까지 아니 에르노의 한 여자라는 책이었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책 읽으러 가볼게요.